서비스클리닉 건강 365 오늘 주치입니다. 영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광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뭐 보통 일반 동네 병원이나 가정의학과를 많이 찾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소아청소년과가 따로 있고요. 네. 소화기 파트가 따로 분리돼 있어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소아청소년과는 18세 이하의 그 학생이나 아동들 건강 진료를 하는 곳이고요. 네. 대부분 그 개인 의원들 보통 보시면 간판에 무슨 소아과 의원 또 예.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고 적힌 데가 이제 소아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병원 즉 대학병원급이죠. 큰 병원에서는 그 소아를 또 분야별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심장 보시는 분 따로 계시고 호흡기 알레르기 또는 저처럼 장 보는 분 따로 있고요. 또는 그 뭐 혈액암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 그 분야를 나눠서 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진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가잖아요. 교수님. 네. 그런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요. 누구는 배가 아프고 또 누구는 뭐 골절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모든 질환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이 사실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건 아시죠? 예. 1차에서 진료를 보시고 진료 의뢰서를 받으셔서 3차로 가시는데 그 개인 의원들 동네에 보시면 무슨 의원이라고 써나 그 있는 데는 전부 다 1차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소아과 의원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가셔서 보시면은 소아에 대한 전반적인 진료를 다 보시거든요. 거기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진료 의뢰서를 끊어주십니다. 그 진료 의뢰서를 끊어주시는 분이 어느 그 3차 병원에서 어느 파트의 진료를 보시라고 정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배 아픈 지가 좀 꽤 오래됐는데 배 아픈 원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기본 검사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에서 20%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복통을 호소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아이들의 복통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많고 만성적인 경우라도 기능성 복통인 경우도 많지만 또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단을 맞거나 거짓말로 아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선 이것이 꾀병인지 진짜 아픈 건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만성복통이 있으면 그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거나 경고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의 복통, 과연 진짜 아픈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통증 중에 하나가 이 복통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도요. 조그만 뭘 잘못 먹어도 배 아프다. 또 그렇죠. 뭐라고 좀 혼내려고만 해도 배 아프다. 이렇게 배 아파 이렇게 네.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배가 아픈 건지 꾀병인지 살짝 의심도 드는데 이런 경우가 많죠, 교수님. 네,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가 안 아픈데 아프다 하는 걸 사실 엄살이라고 하고 꾀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엄살이나 꾀병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애들이 병원에 가자 그러면 병원 오기 싫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가 안 아파요?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가자 하고 네. 병원에 오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병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경우가 되게 원인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질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만약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배가 아파가 병원에 올 정도라 그러면은 병원에서 한 번쯤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가 아픈 아이들에게 특효약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네. 엄마 손. 손은 약손이다. 저도 진짜 엄마 손 딱 그냥 복부에 닿기도 전에 그냥 맞아요. 닿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엄마 손이 뭐 이런 뭐 연구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낫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게 엄마 손이 이제 특효약입니까? 오. 이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능성 복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부터 있었던 질환들입니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이제 네 배는 똥배, 내 손이 아프냐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질환이고 실질적으로 그 계통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장이 너무 예민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스트레스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런 환자들 중에서 주의할 점은 대개 진짜 신체적 질환이 있어서 아프다 하는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질환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노래 한 소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진짜 어떡할까요? 이 노래를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들어보는 노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이 불렀습니다. 분위기 어떡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래 다음 구절을 보면 네. 어느 병원에 네? 가야 할까요? 라는 아, 구절이 있는데 그래요? 이 노래의 정답이 오늘 나왔어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되냐?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이 소아청소년기에 복통이 그렇게 많은가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약 한 10%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한 학급에 한 30명, 40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10%면 서너 명 정도가 배 아픈 나이에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빈도는 상당히 많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른들이야 이제 뭐 내가 오늘 아침에 또는 낮에 뭘 잘못 먹었지 하면서 이제 배가 아픈 이유를 대충 아는데 네. 아이들은 왜 배가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서 답답한 것도 같습니다. 그 복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복통이 생기는 원인은 조금 더 이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배 안에 장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눠서 보시면은 이 횡격막 위쪽에 폐하고 심장 말고 나머지는 다 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 때문에 배가 다 아플 수는 있습니다. 뭐 췌장에 문제가 있으면 췌장염도 배가 아플 수가 있고 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콩팥, 뭐 장감막 이런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장 쪽만 본다 그러면은 장 때문에 배가 아픈 경우는 장은 사실 이게 막히거나 해서 늘어나는 경우 장에 또 염증이 있는 경우 장염이라고 흔히들 아시죠? 그리고 장에 피가 갑자기 안 통하는 경우 이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 복통을 진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배 아픈 원인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배가 아픈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치료를 시기를 놓친다든지 하면은 환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을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따지지만 확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대개 한 10 내지 15% 정도가 오래 섞여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사실 그 배가 아픈 그 증상도 참 다양합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살살 아프면 이게 이제 바로 화장실 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뭐 지금 약을 빨리 먹어야 된다. 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아이들은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급성인지 아니면 만성적으로 아픈 건지 이 통증 기간에 따라서 진단이 또 달라질 법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급성은 최근에 갑자기 배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시작된 시기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급성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병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 만성인 경우에는 기간은 교과서적으로는 2 내지 3개월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네. 시작 시기를 사실 잘 모릅니다. 물어보면 대충 뭐 이렇게 유치원 들어가고 난 무렵 그때부터 아팠다든지 또는 뭐 학급이 바뀌고 난 뒤에 봄부터 아팠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2, 3개월이지만은 배가 아픈 걸 2, 3개월 동안 계속 지켜보실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한 2, 3주 이상 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급성일 때와 만성인 경우가 네. 있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복통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둘 다 안 좋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더 나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 급성, 만성 뭐 이런
쪽보다는 그 복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급하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외워도 훨씬 더 안 좋을 테니까 원인에 따라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성이 주는 느낌보다는 네. 단어에 있어서 급성이라고 하면 왠지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혹시 이 급성 복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급성 복통의 종류로 따지면 사실은 거의 뭐 책에 한 방권인데요. 만 권이나 돼요. 예, 그래서 이 소아들은 특징이 계속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은 다 성장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연령대별로 잘 생기는 질환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복통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통과 동반된 증상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통 배가 아프면서 열나고 설사한다 그러면 아 그럼 장염이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많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 배가 아프면서 미열이 조금 있는데 배가 배꼽 주위에 좀 아프다가 점차적으로 오른쪽 아랫배로 통증이 점점 내려와서 나중에 오른쪽 아랫배 계속 아프다. 네. 그러면은 그건 급성 중수염, 요새 명장염이라고 많이 하죠. 어. 중수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굉장히 급하게 병원 가야 될 거라서 배가 막 갑자기 뒤에 틀리지도 아프면서 대변에 피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급하게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개 한 6개월에서 한 5세 사이 아동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심하게 배가 아팠다가 조금 또 괜찮아져가 좀 놀다가 또 배가 아팠다. 이런 걸 대개 한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창자 겹침증이라고 해서 창자가 사실은 꼬이는 거거든요. 그 호발 연령이 요 나이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 6개월에서 한 5세 사이에. 그래서 이건 시간을 놓치면은 장이 괴사가 일어나서 수술해서 장을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말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번 심하게 막 보채다가 예. 또 물장에 놀다가 옆에서 누가 막 째비듯이 보채다 놀다가 반복하면은 급하게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아이들이 아프면 제일 누구보다 걱정하는 게 부모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아이가 아프다 그럼 밤에 이제 막 응급실 데려가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자주 반복되면 좀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교수님 궁금한 게요. 네. 아이가 좀 이런 일이 자주 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그냥 비상약 먹이고 다음날 해 뜨면 병원 갈 수도 있는 그래도 되나요? 제가 괜찮다 하면 아직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싶은데 아픈 증상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꽤 많은데 의뢰이 배가 아프니까 다른 문제가 생겨서 배가 아픈 걸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고요. 예. 여기 말씀드린 건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배가 밤에 아프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다가 깨서 배 아픈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은 잠들면 쭉 자지 배가 아파서 깰 정도라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꽤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배가 아프면서 우리 할머니들 뭐 똥물 토한다 그러죠. 뭐 노란 물이라든지 초록색 물 올리는 거 담즙성부터거든요. 담즙이 올라온다든지 네. 또 배가 막 빵빵히 불러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급한 경우 아까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창자가 꼬이는 그런 경우도 그렇고 이런 급성 복통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그 과거에는 사실 의료 문턱이 좀 높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비도 사실은 꽤 낮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문만 열면 나가면 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중에서 네. 엄마 손을 갖고 있는 분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엄마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아기 때는요,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가 많고 좀 중학생쯤 커가면서 만성적인 어떤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학업기에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만성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과거에 서양에서는 반복성 복통 이 단어를 세 가지 붙였습니다.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배가 아프다 그래서 생기는데 아까 그 빈도도 이야기 드렸듯이 5세에서 15세 사이 애들이 약 10% 정도가 이제 그런 그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은 그 의학 용어가 바뀌어서 만성 반복성 복통이라고 하지는 않고
기능성 복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어른들 뭐 소화 안 되고 배부른 것처럼 하면 소화 그 불량, 기능성 소화 불량, 또 배가 아프면서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 비슷한 양상을 띠면은 복성 편두통이라고 얘기하고 애들도 과민성 대장염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분리해서 나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신체적으로 질환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배가 아프면 네. 특히 초보 엄마 아빠들은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앞에서 왜 아이들이 뭐 열나고 설사나면서 이제 복통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배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뭐 아프면 뭐 기질적 병변 이런 뭐 말을 쓰던데 기질적 병변이라는 게 뭐예요? 기질적 병변은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심리적 원인 외에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이제 배가 아픈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아주 잘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 신체적 적혀 질환, 있었어요.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서 배가 아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해서 그거를 우리가 빨간 깃발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꼽에서 먼 부위에만 계속 아플 때 또는 뭐 배가 아프면서 열이 난다든지 배가 아프면서 토하고 설사하고 혈변 또 잘 못 먹고 해서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신체적 질환, 기질적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검사를 보통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좀 어떻게 하나요?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내시경 이런 거를 하는데 아이들도 내시경 이런 걸 다 하나요? 예. 궁금하네요. 배가 아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이제 배를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하고 소변 대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생기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배가 많이 아프고 할 때 혹시 배 안쪽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무슨 원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하면은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CT도 찍고요. 내시경 검사도 물론 합니다. 우리가 그 장내에 이럴 때 점막의 병변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든지 또는 조직 검사에서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하는데 그 내시경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요즘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내시경이 굵으면은 굉장히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도 내시경 하기 쉬울 정도로 자꾸 이제 굵기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성인들이 하는 내시경 사이즈 정도면은 돌진한 경우에는 내시경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작게 만들어진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금방 태어난 신생아, 네. 신생아도 피를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머나. 신생아도 내시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네. 신생아가 또 내시경 한다고 하니까 왠지 좀 짠해지고 네, 마음이 마음이 아파요. 아파지는데요. 네. 그 앞서 그 만성 복통은 청소년기에 많다고 하셨고요.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있어도 복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이들 같은 경우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때문에 복통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그 헬리코박터하고 위암 또는 십이지향 궤양 이거하고 연관관계는 아직 지금 명확하게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십이지향 궤양은 과거에는 난치성 질환에 속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면은 다시 또 재발하고 또 치료하면 재발하고 했었는데 이 궤양이라든지 이 궤양이 헬리코박터 균하고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난 뒤에 이 헬리코박터 균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재발하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암이라든지 이 십이지향 궤양하고는 명확하게 관계가 밝혀졌는데 소화복통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지금은 현재 상태로서는 그 연관관계가 없다는 쪽이 훨씬 더 많은 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 성인들 제 같은 나이쯤 되면은 헬리코박터 균을 갖고 있을 확률이 한 70-80% 이상 됩니다. 예. 그 개인 위생 상태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네. 자꾸 전염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기 특히 아동들 나이가 어릴수록 개인 위생 상태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 감염률이 쭉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통계적으로 잘 나오지 않아 있지만은 초등학생 밑에 애들은 거의 10% 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빈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는 뭐 헬리코박터균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에게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 만성 복통은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성인이 네. 돼서도 계속 이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가요? 대부분 성인이 되면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기능성 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복통들 대부분 사라지고 또 성인들도 기능성 복통이라고 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주변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제 맹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막상 병원에 갔는데 네. 수술을 하는데 이게 림프절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림프절염. 네. 근데 림프절염은 진짜 좀 생소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림프절은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특히 목 뒤로 해서 쭉 내려오고 배 안에도 많이 있는데 그 장을 싸고 있는 막을 장간막이라고 하죠. 장간막 중에서 그 장간막에 림프절이 있는데 이 림프절이 어디에 많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 맹장 주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걸 장간막 림프절염이라 그러는데 이 원인은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오겠죠. 그 맹장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맹장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맹장염인 줄 알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맹장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간막 림프절염으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은 체원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도구가 되게 지금 많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만 바로 그냥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소아 복통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시기를 놓치는 경우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이 아동들 보면 사실 되게 바쁘잖아요. 네. 한 번씩 이 체중 많이 나간 애들 와서 이제 좀 운동 좀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후반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는 걸 되게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네. 시간도 없고 해서 참 미루다 보면은 신체적으로 진짜 질환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해서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환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거의 없었던 병이거든요. 네. 제가 이쪽 계통 진료를 본 지가 20년 좀 지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거의 제가 처음 진료를 볼 때는 거의 없었고 최근 지금 한 4, 5년 새로는 거의 기하급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어떤 경우 2~3명씩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키가 한참 많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에 성장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키가 못 크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후반에서 중고등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배가 아프고 거기에 대해 이제 체중이 잘 안 는다든지 특히 아동들은 체중이 주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으로 봅니다. 키가 크면은 뼈가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주는 경우 대부분 설사를 하면서 대변에 피가 나는 경우 또는 가끔 가다가 항문 그 치료 농양 수술을 하고 2~3번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항문 농양이라든지 치료가 있다든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장 질환을 염두에 두고 빨리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수님을 뵀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배가 너무 자주 아파가지고 네. 특히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는데 왜 시험만 치면 예민해지고 막 아팠어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그냥 시험 치는데 의의를 가져라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약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배가 아플 수도 있는데 계속 약을 먹는 게 맞을까? 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 대부분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칠 때 배가 아파서 입원했다가 기말고사 기간 딱 끝나면 배가 안 아파서 퇴원하고 이런 경우.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막 꾀병이라고 막 이로 혼내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꾀병은 아닙니다. 아픈 거는 명확하거든요. 통증이 없는 거를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 꾀병 엄살이지만 이거는 본인도 사실 아픕니다. 그래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첫 단계는
꾀병 안 하고 배 아픈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배 아픈 걸 인정해 주고 그리고 배 아픈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아기를 깨안아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복 떠다 주고 그리고 간단한 검사든지 뭐 해서 이제 애한테는 너는 신체적으로 병은 없다 하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일단은 치료의 첫 단계로 보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 위산을 좀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장 예민도를 좀 떨어뜨리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걸 단계적으로 써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아 복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최광혜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